애니 마리 사건, 벽 속에 거꾸로 숨겨진 시신. 애니 마리레는 밝고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5일 앞두고 애니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재능 있고 아름다운 그녀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왜 애니 마리를 희생자로 선택했을까요? 애니 마리레는 1985년 7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동양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작고 단아하면서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애니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학업에 대한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니는 천부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로 평가받았으며 학교에서는 항상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애니는 나이가 들수록 수학과 과학 연구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니온 마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차세대 아인슈타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성과 덕분에 애니는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세포발생학 전공으로 16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명문 예일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애니의 연구는 당뇨병과 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애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밝고 유머러스하며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인품 면에서도 그녀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애니는 찬란한 커리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학 및 응용수학 전공 졸업생인 조나단 위다우스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 후 2009년 9월 13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9월 8일,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애니는 여전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대학교 캠퍼스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실험용 쥐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간을 이동하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갈색 드레스와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목격 장면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도 애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룸메이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구실에는 애니의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니가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 자발적으로 모습을 감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애니가 결혼과 허니문 준비에 들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니는 CCTV상에서 건물에 들어갔지만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녀가 건물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는 예일대학교 실험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FBI와 코네티컷주 경찰까지 동원되었고 범인을 찾기 위한 탐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주변의 혼잡한 환경 탓에 탐지견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일 후인 9월 13일 결혼식 당일에 경찰은 지하층 탈의실 벽 속에서 일부 부패된 상태로 거꾸로 숨겨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팀이 즉시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발견된 시신은 애니 마리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고 브래지어는 머리 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다수의 상처가 있었으며 사망 전에 턱뼈와 목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애니는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피로 얼룩진 옷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건물의 천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기쁨의 날이 아닌 비극의 날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믿기 어려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 애니처럼 사랑스럽고 친절한 여성이 어쩌다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애니 마리레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7일 5개의 감시 카메라로 엄격히 통제되는 예일대학교 실험실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실 직원이나 실험실 출입 카드가 있는 학생들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150명을 신문했고 특히 연구실과 관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모든 의심은 기술직 직원인 24 클라크에게로 쏠렸습니다. 레이먼드 클라크는 브랜퍼드에서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였던 제시카 델 로코는 클라크가 매우 독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로코에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고 어떤 옷을 입을지와 행동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로코는 클라크를 강간으로 고발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후 클라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고 로코는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클라크는 약혼자인 제니퍼 흐로마다 카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1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클라크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약혼자를 지나치게 통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약혼자가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종 아파트에서 고성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웃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졸업 후 클라크는 예일 대학교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실험 장비를 청소하는 일로 시작해 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아 애니가 일하던 실험실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클라크의 주요 업무는 실험용 쥐를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연구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동물을 다루도록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런 업무 특성 때문에 클라크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레이먼드 클라크는 애니 마릴레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애니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그의 심전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후 클라크는 신문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요구하며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클라크의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 애니의 옷에서 검출된 혈흔, 그리고 클라크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의 옷에서 애니의 머리카락과 시신 아래에서 발견된 펜에서도 클라크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아침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클라크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9월 13일 애니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4일 뒤 클라크가 체포되었습니다. 2011년 3월 레이먼드 클라크는 검찰과의 협상 끝에 사형 대신 44년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사 롤랜드 파사노는 레이먼드 클라크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는 한 젊은 여성의 유망한 미래를 앗아가고 두 가정의 삶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크는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 15명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애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애니의 가족은 클라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니의 어머니 비비안 렌은 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최종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많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결혼식 날 우리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영원히 잃었고 손주를 볼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니의 죽음 이후 예일 대학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10월 12일을 그녀를 기리는 날로 지정했습니다.